여러분,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절대 믿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뭘 떠올리나요? 전쟁이 나도 오르는 금,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달러, 그리고 지구가 망해도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 믿었던 나라, 일본의 국채를 떠올립니다. 세계 경제가 아무리 흔들려도 엔화와 일본 국채만큼은 철옹성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절대 믿음의 성벽이 지금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요. 일본 정부가 보증하는 4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마의 벽, 금단의 구역이라고 불리는 4%를 뚫어버렸습니다. 에이, 고작 4%. 요즘 한국 예금 금리도 그 정도 하는데 별거 아니네?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숫자냐고요? 2007년 이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기도 전인 무려 17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스마트폰도 없던 그 까마득한 옛날의 살인적인 금리가 2024년 최첨단 일본 경제의 유령처럼 다시 돌아온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일본 정부가 국민들 살기 좋게 해주겠다, 세금 깎아주겠다며 선물을 발표하자마자 이 사태가 터졌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세금을 깎아주는데 왜 나라 경제가 발작을 일으킬까요? 지금 이 질문의 답을 모른다면 오늘 밤 여러분의 자산은 아무런 방어막 없이 녹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본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198엔까지 추락한 엔화가 불러올 대한민국 환율, 주식, 부동산의 미래를 미리 보는 예언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내일 아침 뉴스 보고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가슴 뛰는 경제학입니다. 자, 오늘 주제 솔직히 좀 무겁습니다. 국채 베이시스 포인트, 일드 커브, 채권 투매.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채널 돌리고 싶으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아무리 복잡한 월가의 전문 용어들도 오늘 저녁 밥상머리에서 친구나 가족들에게 술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고 아주 직관적으로 떠먹여 드릴 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일본 금리가 올랐대 수준의 가벼운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어쩌면 아베노믹스 이후 10년 넘게 이어져 온 일본의 거대한 돈풀기 실험, 그 화려했던 파티가 강제 종료당할 수도 있다는 신호탄이거든요. 오늘 영상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왜 세금 감면이라는 호재가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는가? 둘째, 국채 금리 4%가 일본 경제에 왜 사형 선고와 같은가? 셋째, 그래서 158엔 찍은 엔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 아니면 인생 역전의 물타기 기회인가?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일본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일본 채권 시장이 멘탈 붕괴된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계를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지난 20일이었습니다. 일본 금융시장의 심장부인 도쿄 채권시장. 평소 같으면 아주 고요하고 지루할 정도로 안정적인 곳이죠. 일본 국채는 변동성이 적기로 유명해서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과부 제조기가 아니라 수면제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아침장이 열리자마자 트레이더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화벨은 미친 듯이 울리고 모니터를 보던 사람들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왜냐? 전광판에 찍힌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행한 4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에 4.0%를 돌파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서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난 30년 동안 일본은 금리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실종됐던 마이너스 금리의 나라였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보관료를 내야 했던 기이한 나라였죠. 그런 일본에서 국채 금리 4%라는 건요, 한국으로 치면
평소 6,000원 하던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하루아침에 3,000원이 된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트레이더들이 이거 전산 오류 아니야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숫자가 떴다는 거죠.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더 뜯어볼까요? 단순히 40년 물만 오른 게 아닙니다.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하루 만에 2,005bp, 즉 0.025%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A 작가님, 0.25% 그게 폭등이에요?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요. 채권 시장에서는 보통 하루에 1pp만 움직여도 오늘 시장 좀 움직였네? 라고 합니다. 그런데 2.5bp가 하루 만에 올랐다? 이건 그냥 상승이 아니라 발작 수준입니다. 사람 심장 박동으로 치면 평소에 분당 60번 뛰다가 갑자기 200번 뛰는 거랑 똑같아요. 심정지 직전이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날의 상승폭을 보고 지난해 미국이 킹달러 외치면서 공격적으로 금리 올릴 때 겪었던 공포보다 더 큰 충격이다 라고 평가할 정도였어요. 심지어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기준점인 10년물 금리도 0.8%대 거의 1%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단기, 중기, 장기 할 것 없이 일본의 모든 국채가 동시에 나 못 살겠다 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기 국채 전반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그야말로 채권 투매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기초적인 하지만 오늘 내용을 이해하려면 목숨 걸고 알아야 할 개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채권 금리가 올랐다는 말은 곧 채권 가격이 폭락했다는 말과 100% 똑같은 말입니다. 머릿속에 놀이터 시소를 하나 그려보세요. 왼쪽에는 금리, 오른쪽에는 채권 가격이 타고 있습니다. 금리가 위로 솟구쳤다는 건 무슨 뜻이죠? 반대편에 앉아있는 채권 가격이 바닥으로 처박혔다는 뜻입니다. 즉, 일본 시장 상황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렇게 외친 겁니다. 야, 일본 정부가 발행한 40년짜리 빈 문서, 이거 도저히 못 믿겠어. 이거 가지고 있다가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야? 당장 팔아치워. 손해봐도 좋으니까 그냥 던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너도 나도 국채를 시장에 내다 버리니까 국채 가격은 똥값이 되고 반대로 국채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버린 겁니다. 수요가 없는데 공급만 쏟아지니 가격이 박살나는 건 자본주의 시장의 당연한 이치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대지진이 온 것도 아닌데 평화롭던 일본 채권 시장에 왜 갑자기 사람들이 국채를 집어던지는 투매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그 방아쇠를 당긴 건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정부가 국민들에게 준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 힘들지 세금 깎아줄게 라고 했는데 시장은 왜 나라 망한다 탈출해 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자, 범인은 바로 정치였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잔인하게 말하면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조급함이 일본 경제라는 화약고의 뇌관을 건드린 겁니다. 지금 일본 정치권 상황 한마디로 전쟁터입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바닥을 기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네, 바로 국민들의 환심이죠. 그리고 그 환심을 사는 가장 달콤하고 가장 빠르지만 뒤끝이 가장 더러운 마약, 바로 돈 풀어주기, 즉 선심성 공약입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방아쇠가 된 발표 기억하시나요? 기시다 총리가 야심차게 꺼내든 카드, 바로 일본 소득세 감세 및 저소득층 현금 지급 검토 소식이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가도 비싼데 정부가 세금을 깎아줘서 밥상 물가를 잡아주겠대. 오, 역시 정부가 일하네. 내 지갑 두둑해지겠네?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인들이 노리는 포인트죠.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냉혈한들, 채권 시장의 큰 손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표정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뭐 감세? 얘네 지금 제정신인가? 왜냐고요? 자, 아주 쉬운 산수를 해봅시다. 집중해주세요. 이 논리를 이해하셔야 앞으로 10년 경제 흐름이 보입니다.
국가가 나라 살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죠? 바로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선심 쓰듯이 나 세금 안 받을게, 깎아줄게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나라 곳간에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듭니다. 세수 펑크가 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 정부가 돈 쓸 곳은 줄어들지 부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경기 살리겠다, 국방비 늘리겠다, 저출산 해결하겠다며 돈을 더 쓰겠다고 난리죠.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늘어난다. 이 구멍난 가계부는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빚을 내야죠. 국가가 빚을 낸다는 건 곧 국채를 더 찍어서 시장에 내다 판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간파한 겁니다. 야, 가뜩이나 일본 빚이 산더미인데 선거 이기겠다고 세금을 깎아? 그럼 부족한 돈 메우려고 국채를 미친 듯이 더 찍어내겠네? 경제학의 기본 원리, 수요와 공급 들어갑니다. 시장에 사과를 사려는 사람은 10명 그대로인데 갑자기 사과 박스가 트럭째로 100박스, 1000박스 쏟아져 나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과 가격은 어떻게 되죠? 똥값이 됩니다. 거저줘도 안 가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 반대편에 있는 금리는 미친 듯이 치솟는다. 이것이 바로 일본 정부가 던진 감세라는 작은 돌멩이가 채권 시장에는 금리 폭등이라는 쓰나미를 몰고 온 첫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경쟁이 시장의 수급 균형을 완전히 박살내 버린 거죠.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버세요.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국채를 좀 더 찍는다고 해서 금리가 17년 만에 최고치로 폭등하진 않습니다. 더 근본적이고 더 무시무시한 공포가 일본 시장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평행 이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불과 2년 전 지구 반대편 영국에서 지금 일본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 금융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리즈 트러스 쇼크입니다. 당시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뭘 했느냐? 우리 영국 경기 살리겠습니다. 대규모 감세. 이때도 명분은 좋았습니다. 세금 깎아서 투자 늘리겠다는 거였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시장은 환호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국 국채금리가 폭등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고 영국의 자존심인 연기금이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영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뻔했던 그 악몽 같은 사건. 결국 트러스 총리는 내가 실수했다며 식물 총리가 되었다가 고작 44일 만에 양상추보다 유통기한이 짧다는 조롱을 들으며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일본을 보며 그 영국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패턴이 똑같은데 일본판 리즈 트러스 사태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지금 일본의 상황은 당시 영국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심각합니다. 왜냐? 기초 체력이 다르거든요.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의 재무 상태, 솔직히 말해서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입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 혹시 아시나요? 그죠? GDP 대비 260%가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면요.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같은 파탄 국가를 제외하고 선진국 중에서는 압도적인 넘사벽 1등입니다. 빚 많다고 난리치는 미국이 120% 정도고요. 한국이 50% 수준입니다. 일본은 이미 빚더미 위에 지어진 성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른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빚이 100만 원일 때 금리가 1% 오르는 거랑 빚이 100억 원일 때 금리가 1% 오르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일본은 지금 빚이 경 단위입니다. 조 단위를 넘어서요. 금리가 조금만 튀어도 일본 정부는 나라 살림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오로지 과거에 빌린
빚 이자 갚는 데에만 예산을 다 털어 넣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 저거 감당 못한다. 저러다 국채 이자 못 갚아서 디폴트 선언하는 거 아니야? 물론 일본이 당장 망하진 않겠죠. 기축통화국 준하는 지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죽음의 악순환입니다. 정부가 감세를 발표한다. 재정 악화가 우려돼 국채 매도 폭탄이 떨어진다. 금리가 상승한다. 금리가 오르니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나고 다시 재정은 더 악화된다. 결국 일본 위험해라며 더 많은 국채가 매도된다. 지금 일본 채권 시장은 이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덤프트럭처럼요. 그리고 이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순간 그 충격은 채권 시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옆 차선에서 달리고 있던 엔화와 주식 시장을 덮치게 됩니다. 자, 상식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그 나라 돈의 가치도 올라야 합니다. 이자를 많이 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금리가 오르는데 엔화 가치는 폭락하는, 교과서를 찢어버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엔화는 어디까지 추락할까요? 160엔? 170엔? 그리고 이 불똥이 튀어서 오늘 밤 여러분의 미국 주식 계좌와 한국 주식 계좌에는 어떤 피바람이 불까요?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158엔 엔화의 진실, 그 소름 돋는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자, 이제 불길은 채권 시장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섰습니다. 그 불똥이 가장 먼저 튀어버린 곳 바로 엔화입니다. 최근 환율 뉴스 보신 분들 눈을 의심하셨을 겁니다. 아니, 엔화가 158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숫자냐면 1990년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약 34년 만에 보는 최저 수준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가치가 30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경제학 좀 아신다는 분들은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작가님, 이상하잖아요. 교과서에서 배웠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그 나라 돈의 가치는 올라야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미국이 금리 올리면 달러 가치 오르고 한국이 금리 올리면 원화 가치 방어되죠. 돈은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몰리니까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는 폭등하는데 엔화 가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현상. 이걸 전문 용어로 나쁜 금리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투자자들이 일본의 금리 상승을 수익 기회로 보는 게 아니라 국가 부도 위험으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속마음을 제가 통역해 드릴까요? 야, 일본 국채 이자 1%? 2%? 그래, 좀 올랐네. 근데 웃기지 마. 옆 나라 미국은 가만히 있어도 5%를 주는데 내가 왜 위험한 일본에 돈을 넣어? 게다가 너네 빚이 산더미잖아. 너네 나라 망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있는 돈도 빼서 도망갈래. 금리가 치솟는 순간 엔화 가치는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이 소름 돋는 탈동조화 현상. 이게 바로 시장이 일본 정부한테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너네 나라 돈 엔화는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야. 쓰레기야. 엔화가 158엔을 뚫었다는 건 단순히 여행 갈 때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 붕괴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시장의 공포는 160엔, 170엔을 젤타 불케시시 기시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일본 서민들에게 전가됩니다. 일본은 에너지와 식량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수입 물가가 미친 듯이 오릅니다. 편의점 도시락 양은 줄어들고 전기요금 고지서는 2배가 됩니다.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일본 열도를 덮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식시장은 멀쩡할까요? 엔저니까 도요타 같은 수출 기업 실적 좋아져서 주가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천만의 말씀, 이날 일본 니케이 지수도 1% 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금의 엔저는 조흔 엔저가 아닙니다. 원자재 수입 가격은 폭등하고 무엇보다 국채 금리 상승이 기업들의 목을 조릅니다.
기업들이 공장 짓고 투자하려면 돈을 빌려야 하는데 대출 금리가 덩달아 미친 듯이 오르거든요. 결국 지금 일본 시장은 채권 폭락, 통화 폭락, 주식 폭락이라는 최악의 트리플 약세, 성적표를 받아든 셈입니다. 일본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거죠. 자, 이제 남의 나라 불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팝콘 먹을 때가 아니에요. 이 불똥이 이미 우리 발등에도 떨어졌거든요.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 왜 내 주머니가 털리냐고 항변하실 분들을 위해 지금 당장 한국 경제에 닥친 3가지 위협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원화 가치의 동반 하락입니다. 이게 제일 억울한 부분이죠.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 원화와 일본 엔화는 마치 샴쌍둥이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둘 다 동북아시아 리스크라는 바구니에 같이 담겨 있거든요. 엔화가 무너지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시아 통화 시장 분위기 안 좋네? 일본 옆에 있는 한국도 위험한 거 아니야? 에이, 찝찝하니까 한국 돈도 같이 팔자. 이런 도매금 심리가 발동합니다. 실제로 엔화가 150엔, 160엔 찍던 날 원달러 환율도 덩달아 춤을 췄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출 잘하고 경제 튼튼하다고 외쳐봤자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둘째, 수출 전쟁입니다. 이건 우리 기업들의 생존 문제입니다. 해외 시장,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와 일본 자동차가 경쟁한다고 칩시다. 현대차 소나타와 도요타 캠리가 있습니다. 성능도 비슷하고 디자인도 비슷해요. 그런데 엔화 가치가 똥값이 되면 일본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엔화가 싸졌네? 미국 달러로 팔 때 가격 확 낮춰도 이익은 그대로네? 좋았어. 가격 덤핑. 시작! 일본 기업은 물건값을 싸게 내놓을 여력이 생깁니다. 해외 소비자들이 뭘 선택할까요?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생긴 일본 제품으로 눈을 돌리겠죠. 엔저의 공습은 곧 한국 수출 실적의 악화, 그리고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우리 주력 기업들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셋째, 이게 제일 현실적이고 아픈 문제입니다. 바로 투자자들의 피해입니다. 최근 8-2년 사이 역대급 엔저다, 엔화 지금이 바닥이다 외치면서 엔화 예금 들고 일본 주식 사고 엔화 ETF 사신 일학개미. 여러분 정말 많으시죠? 900원대에 샀는데 800원 가네? 물타기 하자. 800원 깨졌네? 에이 설마 더 떨어지겠어? 또 물타기. 반등하겠지 하다가 지금 지하실 뚫고 멘틀까지 내려가는 중입니다. 특히 일본 국채가 섞인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 지금 계좌 보고 한숨만 나오실 겁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 떨어져서 손해보죠. 게다가 엔화 가치까지 떨어지니 환차손까지 입죠. 그야말로 이중더체에 빠진 상황입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단순히 일본 망해라 하고 웃을 때가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거대한 댐이 무너지면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한국이라는 마을은 물바다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를 해결할 구원투수는 없을까요? 일본의 중앙은행, 일본은행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야, 금리 좀 올려, 환율 방어해 라고 소리치고 싶으시죠? 하지만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일본은행 총재가 역사상 최악의 외통수에 걸렸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늪에 빠진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일본은행이 가진 딱 2가지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왜 그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지 소름 돋게 이해되실 겁니다. 시나리오 1, 엔화가 쪽팔리게 휴지 조각이냐? 금리 올려서 방어해 결단했다고 칩시다. 금리를 올리면 엔화 가치는 반등하겠죠. 158엔에서 140엔, 130엔으로 돌아올 겁니다. 수입 물가가 잡히겠죠? 하지만 그 대가는 처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60%라고요. 금리를 1%만 올려도 일본 정부가 매점차, 제네픽타 처텀침벌 젠치벌과 매년 갚아야 할 이자는 수십조 이엔, 한국 돈으로 수백조 원이 더 필요합니다.
정부 예산이 이자 갚기에 올인되면서 복지고 국방이고 다 멈추는 식물 정부가 됩니다. 정부만 문제일까요? 더 무서운 건 기업입니다. 지난 30년 초저금리에 중독되어 산소호흡기만 달고 숨만 붙어있던 좀비 기업들이 일본에 널려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순간 이 좀비들의 산소호흡기가 떼어집니다. 줄도산이 시작되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겠죠. 결국 엔화 살리려다 일본 경제 전체를 부도내는 꼴이 됩니다. 시나리오 2. 안 돼! 금리 올리면 다 죽어! 그냥 지금처럼 돈 풀어서 국채 사들이고 금리 누르자! 이러면 당장 정부와 기업은 숨통이 트입니다. 이자 부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부작용은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엔화 가치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160엔, 10엔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수입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일본 국민들의 생활은 파탄 나겠죠.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공장들은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업 살리려다 국민들 지갑을 털어버리고 나라 통화 가치를 쓰레기로 만드는 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두고 수익률 곡선 제어, YCC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은행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찍어 누르는 이 비정상적인 정책. 더 이상은 시장의 거센 공격을 버티기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 일본은행은 아주 미세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금리를 올리는 신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만족하지 않겠죠. 앞으로 몇 달간 일본은행과 투기 세력 간의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그 승부의 결과가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자, 긴 이야기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죠. 그래서 작가님, 우린 뭘 해야 합니까? 대본 마스터의 긴급 처방전 나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딱 들으세요. 첫째, 여행 가실 분들 지금 엔화 싸다던데 환전할까요? 네, 여행 목적이라면 강력 추천입니다. 역사적 저점입니다. 160엔을 가든 150엔을 가든 지금 환율은 10년 전 1000원대, 생각하면 거저나 다름없습니다. 머리 아프게 저점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맘 편히 환전해서 맛있는 새우시 오마카세 한 번 더 드시고 오세요. 그게 남는 겁니다. 둘째, 엔테크 투자자분들, 제발 몰빵은 금지입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겠어? 라는 생각으로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일본은행이 개입하기 전까지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닙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무릎에서 사도 늦지 않습니다. 분할 매수로 대응하되 일본은행의 정책 변경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세요. 셋째,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 당분간은 외국인 수급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엔화가 흔들리면 원화도 같이 흔들리고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갈 명분이 생깁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등 수출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환율 변동성을 매일 체크하셔야 합니다. 엔화가 급락하면 외국인이 한국을 떠날 수 있다. 이 공식을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일본이라는 옆집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독감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17년 만에 찾아온 금리 4%의 공포,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난 30년 일본 경제 시스템이 수명을 다했다는 사망 선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라는 말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거 아시죠? 남들이 나라 망했다고 공포에 떨 때 이렇게 흐름을 알고 대비하는 사람에게 이 변동성은 인생 역전의 파도가 됩니다.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드립니다. 캡처 준비하세요. 첫째, 일본의 선심성 감세 정책이 국채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려 금리 폭등을 불렀다. 둘째, 일본은행은 딜레마에 빠졌고 엔화 약세와 국채 금리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셋째, 이 불똥은 한국 환율과 증시에도 튀고 있으니 동조화 현상을 경계하며 보수적으로 투자하라. 오늘 가슴 뛰는 경제학이 여러분의 그 기회를 잡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일본 여행 간다는 친구, 엔화 투자한다는 지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의 부채 위기가 한국의 부동산 PF 위기와는 또 어떻게 소름 돋게 연결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충격적인 연결고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슴 뛰는 경제학이었습니다. 부자 되세요. 아니, 생존하세요. 감사합니다.